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사퇴하고 후임에는 조태용 주미대사가 곧바로 내정됐습니다.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첫 재산 공개 때보다 5,700여만 원 늘어난 76억 9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고위급 12명의 평균 재산은 70억으로 재산 공개 대상자 평균의 3.5배에 달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실장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소리가 녹음되는 CCTV까지 설치됐다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가짜 장비라고 정면 반박하며 공방이 오갔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곧장 광주로 내려간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운데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경북지방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자신에 대한 논란으로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식 사의를 밝혔습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데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늦은 오후 갑작스럽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용산 대통령실 공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안보실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자신으로 인한 논란이 더는 외교와 국정 운영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체설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한 달여 앞둔 시점입니다. 김 실장은 1년 전 윤 대통령에게서 보직 제안을 받았을 때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한 뒤엔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돼 새로운 후임자가 와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한 실장의 공식 사의 표명이 나온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진행된 홍보수석 브리핑. 바로 후임이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오늘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현 주미대사인 조태용 신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외교부 1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날 불거진 안보실장 교체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던 대통령실은 대통령도 사임을 만료했지만 김 실장이 국정에 부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여러 차례 피력해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 한미, 5월엔 한미일 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외교안보 정책 수장이 전격적으로 바뀐 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함께 취임 1년을 전후로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이 맞물려 진행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큰 외교 행사들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 바뀐 건 그동안의 실책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업무 공백을 우려하며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했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떠난 건 김일범 의전비서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 10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습니다. 여기에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마저 사표를 던졌습니다.
한일, 한미, 한미일까지 대형 외교 행사를 목전에 둔 민감한 시점.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건 이례적이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미국 측과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국빈 방문 때 블랙핑크나 BTS 등 K-팝 스타가 함께하는 공연을 제안했는데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됐고 윤 대통령이 다른 외교 라인을 통해 뒤늦게 파악한 뒤 수습해 실망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혼선이나 잡음이 누적되어 온 점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실체가 무엇이고 누가 경질을 주도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느냐며 우려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안보실장의 충정 어린 사이일 뿐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 위험을 감수하면서 실무 수장까지 교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과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등은 국정조사 범위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 위법 행위인지 여부, 정상회담에서 독도, 위안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제강제동원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YTN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로 제3자 변제 방식이나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 등을 따지겠다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산 등록 당시인 지난해 8월보다 재산이 5,700만 원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 재산은 모두 76억 9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인 71억 6천만 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의였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중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264억 9천만 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131억 1천만 원, 김대기 비서실장 73억 5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85억 2천만 원을 신고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8억 7천만 원을 신고해 장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지만 공시지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또 하프와 청나라 그림, 금괴 같은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은 임준택 전 수협회장입니다. 1년 만에 115억 4천만 원이 올라 모두 311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땅과 건물, 자신과 배우자, 차남의 비상장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 관료들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3억 6천만 원 늘었고 최상목 경제수석 비서관은 예금과 증권이 올라 1억 9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2,000명 가운데 74%인 1,500명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2,981만 원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급락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지가가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7% 이상 공시가격이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나머지 26%는 재산이 줄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예금 등이 줄며 지난해보다 11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비상장 기업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 13억 6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색 재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배우자 명의의 하프 세점과 회화 한 점으로 1억 6천만 원, 박진 외교부 장관은 7천만 원짜리 바이올린을 신고했습니다. 박청인 한경대 부총장은 청나라 말기 화가의 작품 오색 과도라는 그림을 3억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은 본인 명의의 24K 금괴 7천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배우자 명의의 14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를 신고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정 정무조정실장의 정식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당시 사무실엔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있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먼저 당시 성남시장실 구조상 뇌물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고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도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그 CCTV는 회로 연결도 안 된 가짜 모형이었다며 비서실 직원들조차 이를 알고 민원인들 항의는 휴대전화로 녹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같은 정 전 실장 측 주장들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동조했습니다. 시장님 안 불편하시겠냐 한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정지상이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 시장실에 있는 거는 가짜고요. 대장동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428억 원 약정 혐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없는 지분을 특정 금액에 끼워 맞추다 보니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에서도 그 수치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428억 원 산출시까지 공개하며 김만배 씨가 민간업자에게 자신의 지분 절반 이상은 이 대표 측 차명이라고 한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 위로해줬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를 듣던 유 전 본부장은 기가 차다는 듯 웃었고 이어 변호인을 통해 휴대전화엔 불리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세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지 10시간여 만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현재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한 위원장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제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나 수사 경과를 봤을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번 의혹으로 구속된 방통위 간부 2명, 그리고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검찰은 앞서 한 위원장에게 크게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소명을 자신했습니다.
먼저 한 위원장이 방통위의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혀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심사위원 3명이 TV조선 심사 점수를 낮게 조작한 것을 알고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결국 조건부 재승인으로 의결되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통상 4년이었던 조건부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안건을 쓰도록 지시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자료를 낸 것도 위법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여는 게 필수 절차도 아닌데다 특히 핵심인 점수 조작의 경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설사 알았더라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 일부 위원이 정당하게 점수를 바꾼 것이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법원은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반년 동안 이어진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를 했지만 권 대표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위조 여권 사용 등의 혐의로 체포한 권도영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몬테네그로를 관할하는 주세르비아 한국 대사관은 회견 전날 몬테네그로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의 조속한 송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va dva lica od strane Republike Koreje, dok su izručenje do Hyong Kwona zatražili Sjedinjene Američke Države. 권 대표 등이 공항에서 검거될 당시 압수한 이들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는 한미 양국이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코바치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에 대사관이 있는 미국이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바치 장관은 현 단계에서 두 국가 중 어느 쪽이 우선권이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 고리차 국제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최근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권 대표는 최대 3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코바치 장관은 권 대표 등이 몬테네그로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복역해야만 인도를 요청한 국가들로 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대표의 송환은 어느 국가로 가든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폭락 사태를 빚은 테라 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전 총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신 대표는 암호화폐 루나를 출시 이전부터 사전 발행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상장 이후 가격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고물가의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더 풀고 여행비까지 지원하는데 가계 지갑을 열고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경기를 떠받들 내수마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한 데다 계속된 고물가에 가계 씀씀이가 줄어든 겁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 그게 기분 나빠. 쉽게 얘기해서는 소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 술값이. 음식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먹는 것도. 줄여야지요. 뭐 가급적이 뭐 안 사고 덜 먹고 덜 쓰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수출에 이어 소비까지 경제 두 축이 흔들리자 정부가 직접 내수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3배로 높입니다. 여기에 농축수산물 할인과 유통업계 세일 확대로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로 3년 가까이 침체했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했는데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내 숙박,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과 미국 등 22개국의 전자여행 허가 KETA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대규모 K-팝 콘서트를 잇따라 열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도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인원을 120만 명으로 잡았던 잠정안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기존 41개 대학의 2배 이상인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규정하고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 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가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 농민들이 내년에도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희망마저 짓밟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국 즉시 경찰에 체포된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이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게 대신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다는 전 씨는 석방 이후 곧장 광주로 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체포 3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을 고려해 경찰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겁니다. 대마초, DMT 등등 각종 마약들을 사용한 걸 인정했습니다. 당일날 나오는 결과로는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더 자세한 검사 기록은 좀 더 기다려야 나올 것 같아요. 전 씨는 지난 17일 미국 뉴욕 자택에서 마약 의심 물질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국적 소지자는 다른 나라에서 마약을 투약했더라도 한국에 돌아오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전 씨는 입국 직후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가족을 대신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사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던 전 씨는 석방 즉시 광주로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일단 가서요. 그 다음에
재단 측에 연락을 드려서 언제 방문이 가능한지 여쭙고 편하신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 부상자회 등은 전 씨가 사죄하러 광주에 오면 만날 것이라며 원한다면 5.18 민주묘지 방문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면 전두환 일가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한 첫 사례가 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울산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30m가 넘는 대형 중장비가 쓰러져 바로 옆 건물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 바로 앞에서 사고가 벌어졌는데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원룸 밀집 지역의 이면도로. 걸어가는 남성 주변에 갑자기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공사장 가림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 반쯤. 높이 30m가 넘는 중장비가 가림벽 넘어 건물들을 덮치면서 일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완전히 뭐가 터지는 소리, 안 그러면 뭐 누가 폭격하는 것 같은 먼지도 뭐 밖에 보니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쓰러진 항타기는 바로 옆에 있는 원룸 등 3개 건물을 덮쳤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임신부 등 5명이 심하게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 정도 큰 무게로 집을 때렸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란 사람 4명에 임산부가 임산부가 1명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3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터파기 공사 중이었습니다. 시공사는 집안이 무너지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항타기가 페이지8 시공 완료 이동 중 집안이 침하하면서 하부 철판이 전도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통제한 경찰은 목격자와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청주지검이 마약 밀수 사범 17명을 구속 기소했는데 압수한 마약이 30만 명분에 이릅니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럿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태국인 여성이 아파트 입구 마트에서 국제 소포로 들여온 상자를 받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상자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서랍장, 합성 마약의 한 종류인 야바가 숨겨 있습니다. 이 여성과 공모자 등 2명이 지난 2월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 우편으로 들여온 야바는 3만 2천 정으로 18억 원 상당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0건의 마약류 밀수 사건을 적발해 30대 태국인 등 1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우편을 이용해 태국과 라오스 등에서 필로폰 6.2kg 등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차 봉지나 보습제 등으로 위장해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마약 밀수와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런 또 수요층을 형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마약 밀수 범죄들이 기소된 밀수범 가운데 50대 태국인 등 2명은 지난해 2월 8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을 국제 우편물로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로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내 마약류 밀수 유통 사범은 물론 해외 공범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김 실장 사의 표명 이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고 후임으로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은 후임 국가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주미대사의 후임자는 신속하게 선정해서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의 급작스러운 경질을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던 김 실장이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새 안보실장에 조태영 주미대사를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잇따른 외교 참사에도 모르쇠로 버티던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경질됐다며 과연 회담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조사 개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죽창가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퍼주기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로 이어졌다며 간쓸게 단해주고 뒤통수까지 맞았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한일 정상회담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헌과 위법이 있는지 규명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논의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겁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진행됩니다. 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후 조사 목적과 범위 등을 담은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넘기 위해선 사실상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고자 반일 정서를 부추기며 계속 죽창가만 부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내부 갈등으로 타들어가는 속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급발진도 이보다 더 성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 간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누가 우리나라를 믿고 정상 외교를 하겠느냐며 국정조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미주알 고주알 까발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 자체를 흔쾌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4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지율과 함께 향후 전국 주도권까지 달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의 고의 감점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한 위원장을 구속하면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현재까지의 이 검찰이 수집한 증거자료의 정도나 수사의 경과를 비춰볼 때 한 위원장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고위공직자 2천여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9억 4,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장차관급 행정부 정무직 공무원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의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대상자 2,037명 가운데 73.6%인 1,500여 명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는데 변동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 상승분이 가장 컸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을 심사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이나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 신탁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의 재산 내역이 이번에 공개됐는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1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이른바 실세 장관들이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제8회 지방선거로 선출된 광역단체장 17명의 금고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존 9억 원대에서 56억 9천만 원이 늘어난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고 지난해 3월에 1위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위, 다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재산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는 재산 신고 시점에 매각 중이던 서울 종로 건물의 등기가 끝나지 않아 소유권과 매각 중도금이 이중으로 계산돼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모두 10명으로 58%를 넘었는데 재산 증가액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억, 김영록 전남지사 8억, 김진태 강원지사 6억, 오세훈 서울시장 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임명돼 이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외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됐는데 모두 18명 가운데 10명이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재산 85억 1천만 원을 신고했고 장관 중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예금 100억 원 등 모두 148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뒤를 이었는데 4명 모두 재산이 40억 원이 넘었고 적게는 2억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시작했던 1,000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사업 규모를 2배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대학은 물론 예산도 15억 9천만 원으로 2배가량 확대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대학생들이 학교로 갑니다. 메뉴는 쌀밥과 김치찌개, 햄볶음, 샐러드, 깍두기, 콩나물 무침인데 가격은 단돈 1,000원.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내는 1,000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고물가 시대에 인기 폭발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한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생활 습관도 좀 더 바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야 주목을 받은 겁니다. 대학 시절 1,000원의 아침밥을 즐겨 먹던 학생은 지난해 농식품부에 사무관으로 들어와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이 난 농식품부는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학도 대폭 늘리고 아침밥을 그렇게 그 제도를 원하는 그 학생들 숫자도 좀 대폭 늘리고 해서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 8천만 원에서 15억 9천만 원으로 인원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잠정안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건데 예산을 토대로 추산해보면 약 90개 대학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신규 참여대학을 모집하고 현재 참여대학에는 지원 학생 수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쯤 시행이 되며 이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은 7월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서 1단계 시행 이후 2-3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다른 감염병 수준으로 관리하는 엔데믹 단계인 3단계는 내년 상반기쯤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비와 검사비도 순차적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7월쯤 2단계가 시작되면 코로나19 검사 역시 대부분 유료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무료 제공되온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유료합니다. 우선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1단계에선 검사와 입원, 치료비 모두 무료 기조를 유지합니다. 다만 서울역 등 전국 18곳에서 운영하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문을 닫기 때문에 검사는 보건소 등 전국 500여 개의 선별진료소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비와 약값 모두 국가가 부담합니다. 오는 7월쯤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에 들어가면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쳐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비는 대략 1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병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감염 취약층 등 일부를 대상으로 건보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을 유지하되 정부가 일괄 구매하는 치료제는 2단계에서도 무료 공급합니다.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 초까지 국가가 무상 공급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제약 시장을 통한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3단계로 전환하면 남은 중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도 종료되고 치료제도 건보 체계로 전환돼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백신도 올해는 누구나 무료로 맞을 수 있지만 내년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모든 국민 대상 무료 접종 체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무료 접종 대상도 정하게 됩니다. 저소득자와 중소업체 대상으로 지급되는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1단계까지만 지원하고 2단계부터 종료합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열리는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면으로 이어지는 지역회의에 참석해 본행사전 격려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급 세션인 지역회의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대한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표결에 붙여집니다. 소속 의원 50여 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서명한 국민의힘의 당론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로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내 과반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표결 결과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소관 상임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 진성준, 정의당 강은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3건을 상정합니다. K칩스법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 등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6개 분야의 세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도 구성 안건이 본회에서 의결된 직후 열릴 예정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박모 씨 등 2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가본 분이라면 한옥마을 옆에 버드나무와 억새가 우거진 생태하천도 기억하실 텐데요. 이 하천을 두고 요새 전주 시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뜨겁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주천은 전주 도심을 관통해 만경강으로 합류하는 24km 길이의 하천입니다. 또 아주 깔끔하게 차로 잰 듯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름 모를 들꽃과 들풀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YTN 리포트 영상은 5년 전 또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의 전주 천변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이 버드나무와 또 억새 군락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게 더 나은 모습인지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억새와 갈대가 있던 일부 구간은 완전히 정리돼 곳곳밭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버드나무들은 밑동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둔치에 남은 나머지 나무도 모두 베이게 됩니다. 무차별한 버드나무 골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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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시민단체는 야생동물 보호나 홍수기 재해 대비 또 도시 미관까지 어느 하나 챙기지 못한 생태 참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관 협의로 하천을 관리해온 전주시 조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거에 협의도 않고 배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하천 정책과는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겠다. 내지는 본인의 어떤 개발 시장의 이미지를 더욱더 굳히겠다. 뭐 이런 태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전주시는 하천의 치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자연하천 유지하면서 환경과 이수에 너무 치중했다 봐서 재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전체 제거하는 걸로.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시민사회와 하천 관리 방향을 협의하겠다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 데다 이미 베어버린 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는 노릇. 자연 생태 하천을 자랑하던 전주천에 생긴 깊은 생채기만큼이나 전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기후변화로 아열대과 수작목이 새로운 고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제철보다 석 달 정도 이르게 애플망고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빨리 생산한 덕분에 500g 한 개가 무려 6만 원에 낙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아열대 작물 특화단지가 들어선 전남 강진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함스럽게 익은 애플망고 수확이 한창입니다. 여느 망고보다 석 달 정도 일찍 출하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기 수확하는 거하고 7, 8월 달에 나오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기 수확을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저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해서 10년 만에 금년에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최 대표는 이론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찾아가는 등 갖은 노력과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일찍 애플 망고를 수정시켜 꽃을 피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망고는 서울에 있는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500g 한 개가 무려 6만 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물빠짐과 병해충 관리 등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지원도 큰 힘이 됐음은 물론입니다. 히트펌프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름에 저온을 처리하고 또 겨울에는
온도를 높이는 가온 처리를 통해서 애플망고를 조기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판로 확대와 포장비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재배 작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적합한 지역이 우리 강진입니다. 그래서 소득도 높고 농가들이 선호하는 가수 재배를 열대 가수 재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80여 농가가 6만여 헥타르에서 한 해 생산하는 10가지의 아열대 과수 생산량은 340여 톤. 전남에서는 아열대 과수 특화 상표도 만들어지는 등 기후 변화로 아열대 과수와 채소 재배 면적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따스한 볕이 내리쬐며 5월 초순만큼이나 따뜻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중서부와 전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아침까지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7.1도, 대전이 5.6도, 대구는 6.9도, 울산은 7.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5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과 대구는 24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